중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국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라는 분명한 자신감 가운데 연일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책의 핵심인 중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혹은 양회라고 불리우는 회의는 그를 잘 나타내줍니다. 양회에는 그의 중국의 경제정책 및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미중 갈등과 홍콩 및 신장 등 대외 관계, 극도로 공개를 꺼리는 국방비 윤곽까지 볼 수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주요 경제체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핵심 무기에 14억 인구를 활용한 내수 시장 확대를 내세워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량 보급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 60% 이상을 접종해 사실상 집단 면역까지 노리는 상황이라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는 우선 내수에 치중한다고 하면서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백신 여권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백신 여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주된 이유는 중국의 항공사를 살려낸과 동시에 중국 내 여행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하이난 항공상의 경우 코로나 관계로 자금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파산과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중국 주요 관광지는 내수의 힘으로 살아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해외여행객의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해외여행에 활용하기 위한 백신 여권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백신 여권은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출시됐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앱으로 채팅 외에도 모바일 결제 등 각종 기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월 전인대 연례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중국판 국제여행 건강증명 전자서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건강 코드 국제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중국의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핵산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 결과도 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정보에는 제조업체와 백신 종류 및 접종 날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암호화한 QR코드가 들어가 있으며 디지털 버전 외에 종이로 출력할 수도 있어 활용 가능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가까운 장래에 점점 많은 국가가 중국과 건강증명, 상호인증을 합의하면 중국의 국제여행 건강증명서가 국가 간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각국과 건강코드 정보 상호인증 기제를 구축해 상대국 인원에게 비자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다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백신 여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처하며 나오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중국 백신 여권의 적용 대상국으로서 한국 등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이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상호 간의 교류가 많은데 경제 부분은 물론 관광객 교류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관광객은 매우 큰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요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과거 사드 때 자국의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에 보복할 정도로 관광 규모가 컸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백신 여권에 당장 속도를 내는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많은 국가가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 없이 자국민만으로 치른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불과 6개월 정도 후에 개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백신 여권을 활성화하여 국가 간의 교류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는 천문학적인 자금도 투입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도 필요한 상황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올림픽을 응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선 이러한 백신 여권으로 양국의 교류가 시작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역시 중국의 주된 백신이 시노백, 시노판과 같은 백신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들인데 주요한 이유는 중국 당국이 아무런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과학적 신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백신도 처음에 그렇게 불신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세계적인 의학지 랜시트에 게재돼 인정받았는데 이처럼 그 효능을 증명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중에서 중국에선 음성인데 한국 PCR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백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백신 여권을 상호간에 오픈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중국 백신을 검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은 당장에 올림픽도 닥쳐있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른바 방역이 좋은 주변국들을 대거 입국하도록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지난 4월에 방역을 훌륭히 진행하고 전세계의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자 느닷없이 한국은 중국과 같이 방역을 잘해낸 파트너라면서 다소 묻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백신 여권과 더불어 베이징 올림픽에 입국할 국가로도 한국을 적극 포섭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많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관리가 되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류가 수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중 감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들 중에 중국의 여행 겸 올림픽 패키지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많은 한국인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의 메달밭은 쇼트트랙인데 이미 중국은 러시아의 빅토르 안현수 코치를 영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의 한국 쇼트트랙 김선택 감독도 작년에 중국의 사령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임효준 선수도 중국 귀화를 결심해서 중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칙을 비롯해 중국의 텃세가 다름 아닌 한국 메달밭 쇼트트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칫 한국팀이 대거 탈락하거나 메달의 위협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위협까지 계산하면 많은 이들이 베이징에 가기를 상당히 꺼려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더라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 격리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자칫 무증상 감염 등의 코로나 확산 위협이 따르는 등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유럽의 아이슬란드나 이스라엘 등은 백신 여권에 대해 적극적이며 각국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프랑스, 독일 등은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 백신 여권은 훨씬 나중 문제로 치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관객 동원으로 한국에 큰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양국 관계에 사드 보복과 같은 파열음이 생겨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모든 국가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결국 백신 협정을 맺자는 이러한 위협이 한국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 당국도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 대거 입국하면 중국 자체에도 코로나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변국의 백신 여권을 오픈하라는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과거에 잘못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성숙한 자세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잘못을 사과했고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국가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팩트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은 아예 위안부 문서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을 일본이 지배했던 것처럼 영국이 케냐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오마오 봉기는 케냐에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여 벌어진 무장투쟁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처럼 마오마오 봉기의 한을 평생 간직한 피해자들이 2009년 영국으로 건너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오마오 재판의 교훈, 영국 과거사 반성과 보상에서
보면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러 영국까지 건너온 이들 앞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대영 제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10월 5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3년 6월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우마우 사건으로부터 약 60년이 흐른 뒤 영국 정부는 케냐 식민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식민 통치의 시기에 고문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에 합의한 첫 사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소송에 나서는 마우마우 피해자만 4만 1000명이 넘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 지급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국 법원이 그것을 각오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인도네시아를 350년 이상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의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는 1946년과 1947년에 인도네시아, 라와게데 등에서 발생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혹한 경험을 겪은 피해자들이 2008년 네덜란드로 건너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이그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소멸 시효의 경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역사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도 필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라와게데 판결은 법과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 있으며 네덜란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외면했었던 과거를 직시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와게데 판결은 라와게데 사건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네덜란드 국가와 사회에 자신의 식민지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과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과거사 판결처럼 제국주의 후예 국가들이 이렇게 반성과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잘 반영하듯이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과와 반성에 소극적입니다. 더군다나 영국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력 상승에 부응하는 것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정치력이 상승하는 이 지역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력을 키워야 사과도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길 가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깨 접촉이 있어서 사과를 요구하는 쪽이 마동석 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동석 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부르는 비주얼이지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더 강해지면 일본도 저절로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갖지 못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한 피해자 국가 쪽이 아니라 가해자 국가 쪽에서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미일 삼각 동맹에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과감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일 양국 간의 경제 교류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2010년대 들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단죄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세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대세를 이룬다면 일본 정부도 지금의 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배상 판결을 하는데 일본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일본이 그런 흐름을 쉽게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느니 경제협력기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느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세계사의 최신 흐름에 뒤처져 있음을 느끼게 하고도 남습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사실들에 의거한 똑바른 판결들이 일본 같은 역사인식 후진 국가를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영국, 네덜란드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총리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또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검은 옷을 입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피해자들 앞에서 헌화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인들이 여기서 저지른 야만적 범죄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범죄를 기억하는 건 독일의 의무입니다. 사죄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걱정스러운 수준의 인종차별, 편협함, 증오범죄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대한 공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1940년에 지어졌습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 피해자가 나왔는데 23만 명은 어린이로 추정됩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우슈비츠 방문은 처음이지만 독일 역대 총리로는 세 번째입니다. 1977년 헬무트 슈미트 총리, 1989년 헬무트 콜 총리가 방문했고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여전히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위안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 동원에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당시 공문서를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내각 관방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도에 위안부 관련된 23건의 새로운 공문을 수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문들 중 13건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관여된 것으로 읽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재 일본 영사관은 1930년대 외무성에서 보낸 보고서에서 육군은 병사 70명에 1명의 작부를 필요로 한다고 했고 작부 특수 여성이라는 별도 보고서까지 만들어와 위안부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